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산대학교 허선입니다. 제가 10월 둘째 주에 코로나를 뒤늦게 확진을 받아서요. 목소리가 맑지 못하는 점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도자기는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중국 기와랑 고대 문자가 전공인데요. 한국 선생님하고는 이제 중국 기와를 같이 이렇게 답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2년이 돼서 제가 선생님 논문을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못하셔서 제가 번역한 걸 발표를 하게 돼서 발표 중에 좀 사실 이제 그 발표집에 자료집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빨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주신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결론으로 봐도 되겠다는 점은 2줄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먼저 중국 내에서 출토된 고려 청자 현황을 보시면요. 5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략 70년 동안 출토가 되었는데요. 그 범위를 살펴보면 중국 절강성을 비롯해서 강소성, 안이성, 산동, 한국성, 광서, 대만 지역까지 중국 전역에서 모두 다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용 시기는 중국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북송에서 명나라 초기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출토된 의가 어떤 중국 내에서 청자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가 있냐라고 살펴보면 중국 왕조가 고려와 이제 상업과 이제 외교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걸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생님께서 고려 청자에 대한 연구를 또 출토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65군데죠. 65개죠. 네, 출토지를 중심으로 이제 표로 정리하여서 자료집에 수록하셨습니다. 65군데에서 출토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군데에서 이제 한 점이 출토된 경우도 있지만 50점, 100여 점 이상 출토된 것도 있었고요. 그 내용은 출토 현황하고 시기는 자료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토 현황은 지층이나 묘장, 그 다음에 산동 동네에서 침몰된 침몰선, 능료,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운하 등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논문 중간에 그런 내용을 봤어요. 화가가 8차례 이상 범람을 했기 때문에 8m 아래에 깔려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발굴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논문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내용들은 대부분 그 시기가 북송에서 명대 초기 것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정리된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고려 청자가 어디서 출토가 되었고 그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상업적으로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표에서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 청자 시기와 편단을 살펴보면 기존의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남송 시기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선생님이 기존 연구와 현재 출토되는 자료를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등장한 시기는 북송 시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북송 후기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오늘날 절강성 닝포라고 하죠. 영파시에서, 그러니까 당시의 명칭으로 이제 명주인데 이곳에서 출토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하에서 출토된 거, 그 다음에 안이성 회북시에서 해당되는 이런 수로 유적지에서 모두 고려 청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선생님 견해는 북송 후기가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출토된 내용들의 가장 의의가 있던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상업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의가 있나라고 생각해보니까 고려 청자가 자체적으로 발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한국학자 저도 요번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이제 공부를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정영건 선생님 연구를 한국 선생님이 참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9세기에서 10세기, 그 다음에 11세기 초중반에서 이제 최근, 지금 고려 청자의 가장 최고 절정기인 12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이제 중국하고도 중국 문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려 도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색이라고 하면서 산의 출향이라는 내용이 이제 중국 문헌과 그 다음에 한화학자 전문 선생님이 내용하고 일치하다라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방송시대 자기선언 가운데서 월요의 비색과 중원의 여자, 이거 선생님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더 실수하는 것 같아서요. 예, 월요의 비색과 중원의 여자는 이미 모두 중국 황실에 보급이 됐었고, 북송의 서궁이 이같이 고려 청자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중국 최고의 통신의 자료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가 있는 것은 현재까지 고려 청자와 출토된 장소를 살펴보면 북송과 고려의 외교 과정을 보여주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제 북방의 등주와 내주, 이게 그 산동 그쪽 일대 같아요. 이게 지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송 후기의 명주, 그러니까 지금의 절강성 민포인데 그쪽으로 장소가 바뀌었고 1014년도에는 다시 이제 등주에 고려 사관을 짓는 것이 짓도록 이제 왕이 명령했다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4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신라와 고려는 이제 매년 공헌을 바쳤는데 모두 등주에서 왕래하였다라는 게 이제 문헌에 언급된 내용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고려 청자가 출토된 북송 후기에 해당되는 그 시기는 송나라식의 명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주에서 송나라 수도 이제 동경, 이게 한남성 개봉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논문집에, 자료집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지명으로 참고하시면 될 거. 개봉시 맞습니다. 네. 병거 일대이고,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청자가 가장 먼저 중국에 들어온 것이 북송 시기인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송 후기라고 선생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송과 이제 고려가 교류하던 노선을 살펴보면 다 당시에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고, 이런 항구 도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내용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강성 민고에서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반, 북송 시기 초중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고려 청자가 많이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고려 청자의 이런 출토와 고려 상인들이 명주에서 무역 활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업으로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명주는 당나라 말기에 신라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해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동하는 항구였다라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명주에서 명주는 북송 시기 국내외로 통하는 국제 무역 도시였는데, 고려사 자료에 의하면 여기 1030년부터 69년도까지 송나라 상인이 고려를 이룬 횟수가 47차례이며 3,000명 이상의 상인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이거 밑에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추측하신 내용인데요. 아마도 이 숫자가 고려 상인도 포함하지만 중국 상인 아니면 일본에서 오는 오키나와에서 오는 상인들도 다 포함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단정을 짓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인들이 오고 갔었을까 하는 부분은 중요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도 선생님께서 좀 중요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고려 청자가 고려에서 자체적으로 발전되었지만 이제 고대 국가에서 자기가 생산돼서 해외로 가지고 나간 사례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은 당시에 도자기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런 자기 생산 국가였는데, 고려 청자를 수입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수치, 이 상인들이 오고 갔던 수치가 도대체 어떤 상인들이 왕래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의가 될 거라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중국의 고려 청자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남송 시기와 금왕조 시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앞에 저 자료집에 선생님이 언급한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출토된 양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범위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그 분포를 보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절강성 해안, 그 다음에 북으로는 내곡 길림 일대까지 송나라와 금나라 경내에서 모두 출토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인 남송과 금왕조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기에 출토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남송 시기 도읍이었던 이만, 그러니까 지금의 항주 일대에서 20여 점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사발, 접시, 난로, 그 다음에 이 수돈이라는 건 중국식 협탁 같은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거 보면 그런 소형 탁자가 많이 나왔던 걸로 이 두 번째 단계가 또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시기 고려청자는 여기서 또 하나 저도 요거는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고려청자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어 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공예면에서도 보면 간판문, 몰인문, 상가문 등이 다양한데 흑백 상가 문양은 북송 시기에는, 그러니까 중국 북송 시기에는 아주 아예 볼 수 없었던 문양 중 하나라는 것도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절강성 인포에서는 이제 남송시기 고려청자가 많이 출토된 도시 중 하나인데 시박사가 운영이 됐었고, 그 다음에 불교사원, 그리고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모두 출토됐다라는 점에서 당시의 고려청자 사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송과 금나라 시기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출토된 그 시박사가 운영이 됐던 항주, 명주, 수주, 원주 이런 데서 이제 시박사가 처음에 설치됐었고, 그 다음에 1162년 그 효종과 광종에 이르러서는 이르러서는 좀 시박사 설치가 축소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고려에서 통사가 오고 갔던 횟수가 35회가 넘는 걸로 굉장히 많은 그 파견, 사신들을 파견했다라는 것도 꽤 의의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고려 청자는 남송과 금나라 상류사회에서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인데 그 내용이 남송 시기에 이제 수중급이라는 문헌에 고려 비세이라는 내용을 찾으시면서 그 명성이 굉장히 출중했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중국 내 청자와 유입이 됐던 중요한 시기는 이제 원나라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보고 있지만 고려 청자가 수입된 절정이 있는 두 번째, 앞에 보셨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해당이 되는데요. 출토된 수량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자의 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생활에서 사용된 용기가 주로 종류를 이루고 있고 출토지도 광범위해주고 마찬가지로 서쪽 중국 광선, 남쪽으로는 대만, 북쪽으로는 내몽고, 흑룡강 일대까지 이제 두루 이렇게 넓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줄에 언급을 하고 있죠. 고려 청자가 원나라 시기에 중국 전역에서 출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와 이런 실생활에서 출토된 자료들을 보니까 실생활에서 출토된 걸 본 걸 통해서 청나라 시기보다는 당연히 많이 인기가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가격도 이제 하락이 됐을 거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말기에서 이제 명나라에 이르는 데까지도 자료를 살펴보면 여기 금석학자 좌어죠. 명나라 홍무 31년에 격고요론역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의 자기는 색깔이 분청색이고 용천유와 유사한데 자기의 백화꽃이 있다며 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문헌을 제시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일본 학자도 마찬가지로 백화꽃으로 장식된 고려 청자는 백상감 청자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고려 청자 값이 하락하였던 이유도 원나라에서 많은 양을 이제 고려 청자를 많이 수입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려청자 종류와 장식 부분에 있어서 그 원나라의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걸 반영한다라는 것도 추측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고려 청자의 가격이 하락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초반까지는 품질이 떨어진 것도 어쩌면 그 영향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제시를 하는 데서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그 물건의 금액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품질도 빨리빨리 많이 만들다 보니까 품질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논문집에 살짝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중국에 고려청자가 들어온 건 명나라 초기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명나라 후문 연간에 보면 고려청자가 일정량이 더 많이 수입이 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침몰선에서 청자가 이거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명나라 초기에 고려청자가 유입이 됐을 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희 선생님은 이제 이분이 이런 걸 연구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 논문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안희성 저주에서 발견된 상감청자 운용문 항아리 이 편년이 14세기 후반이거나 더 늦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한국 자료를 인용하셨는데 이제 홍무 21년 무슨 4월이라는 명문이 적힌 이 사례도 출토된 걸로 봐서 조금 더 늦은 시기일 거다라는 걸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고려청자의 출토지와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출토 자료에 보면 중국 내에서 고려청자 출토지는 일정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첫 번째 제시를 하셨는데 그 출토지를 쭉 살펴보면 중국의 동북 지역과 동북의 연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 우리 김철원 선생님이 자료집이 그 발표하셨을 때 그 지도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또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왜 동북 지역과 동북 연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을까 해보니까 첫 번째는 송나라와 원나라 시기에 국제무역이 활달한 이제 해상 도시였기 때문이다. 북송 시기에는 명주, 이제 지금의 절강성 寧波이고 남송에 이르러서는 이 명주가 1195년도에는 경원이라고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송에도 명주였고 남송에도 명주와 항주 일대에서 이제 국제무역으로 굉장히 활달했던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원나라는 마찬가지로 경원, 명주죠. 그 다음에 지금의 강소성 일대, 태창, 그 다음에 등주, 지금의 산동 국내 일대인데 이쪽이 다 동북 쪽 연안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출토지이면서 일정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동북 연안 지역의 출토지가 일정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시면서 이제 북송 시기 후기에는 고려 서간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제시하시면서 남송 초기에, 그러니까 남송 시기 초기에 항주, 명주, 수주, 원주 이런 데도 다 모두 시박사, 이 시박사가 해양 관청을 관장하던 관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박사를 설치했고 표종과 검종 때 이르러서는 시박사 그 명주의 시박사만 남기고 모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송 후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상인이 고려나 일본 등을 출입할 경우에는 지금의 寧波에서만 통할 수가 있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그 지역에서 만약에 그 나라에서 지정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 입국을 한다 그러면 전면 거절시켰던 그런 예시도 언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대 초기 그 1277년도 경원, 천주, 상해 약간 절강성 그 일대이죠. 여기에 이제 4개의 시박사를 두었고 주청, 장선이 대외무역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는데 마찬가지로 해외로 드나드는 고려인이나 UQ, 지금 오키나와 일대인데 이곳에 여러 민족들이 왕래하는 곳을 모두 육국부두라고 칭했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자료들은 최근에 중국에서 강소성 태창시 번촌경 유적에서
고려 청자가 표본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파, 항주, 태창, 복내 등은 대부분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런 지명들은 송나라와 원나라 시기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고 고려 청자가 모두 다 출토되었는데 그 원인이 당시에 중앙정부가 대외무역을 실시하였던 시박사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고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나라와 원나라 시기 도성에서도 이제 고려 청자가 출토가 되어 있었고 남송 시기 지금 이제 항주이죠. 이만과 원나라는 지금의 북경 대도 일대에서도 그 출토가 됐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남송 시기에는 궁궐 유적과 도성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고려 청자가 대부분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선생님 깡동션 저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도자사를 발굴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제 키 크신 분 제가 한번 가서 뵌 적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언급한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하셨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외에도 국가박물관 도자사 전문가 이제 깡동션 선생님의 경우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북경 아마 가보시면 요 지역 지금 제가 줄을 쳐놓은 요 부분이 그 왕푸징 일대예요. 중국 가보셨을 거예요. 그 일대에서 고려 청자가 조금씩 다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명나라 초기 도읍이었던 남경에서도 고려 청자 발견이 됐었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하가 범람을 하는 걸 여러 차례 입었기 때문에 황하 밑에 8m 이하에 유적층이 묻혀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고려 청자가 없을 수 없다. 이게 발견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중국 안에서도 황하가 범람하는 피해가 없었으면 도대체 이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은 계속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남성 개봉지의 이제 북송시기 동경성, 이제 북송의 도읍이었죠. 이 유적층에서도 발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고려 청자는 북송 중후기에서 명나라 초기까지 중국 역대 시기별로 중요했던 도성에서 모두 출토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송과 원나라 시기에는 도성의 황실과 귀족층이 고려 청자를 많이 애용하였는데 자료집에서 제시한 표와 같이 남송 시기에 도성 이만성에서 발굴된 고려 청자, 그 다음에 남송 시기에 있던 궁궐, 건축권에서 대부분 출토가 많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문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항주에서 남송 시기 전, 예사전, 황후가, 그 다음에 양내, 봉화, 이 용어들이 다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죠. 귀비, 이런 명문의 고려 청자가 출토되어 있는데 남송 시기 조정에 옥공이 새긴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황후 선생님께서는 고려 청자가 남송 시기, 남송 초기에 황실에서 사용될 때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보신 내용 출토된 곳들은 역사적으로 모두 중요한 도시였고 송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국제무역 도시로서 기타 지방 도시보다도 더 중요한 도시에서 다 출토가 됐었고 다 왕릉이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내몽고 적봉시에서 그리고 요나라 경릉에서도 모두 고려 청자가 출토된 것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자기 생산이 굉장히 우수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왕릉이 있었던 곳에서 고려 청자가 출토된 걸 통해서 보면 고려 청자의 우수성이 굉장하다는 걸 또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걸 또 내몽고 지역에서 이제 두 군데 고성에서 출토된 것과 요령성, 심양시 부근에서도 다량으로 출토가 됐었고 그 다음에 안희성 명나라 초기 도성이 남경에서도 출토가 됐었고요. 대부분 이제 이 시기에는 외국에서 수입되어 실생활에서 이제 예술품도 있었지만 실용품도 굉장히 많이 실용적으로 보급이 됐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게 들어왔나라고 살펴보면 무역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이제 이 후기에 이르러서는
무역 방식일 수도 있고 이제 가서 사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일반 백성들이 아주 쉽게 무역을 통해서 청자를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네, 아주 갖추고 중요하게 이제 우리 지금의 한류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물건 사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내용에는 어떠한 결론을 언급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청자가 하나하나 발견이 될 때마다 숨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중국어로 굉장히 맛깔나게 묘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고려 청자가 발견되는 지점마다 그 이면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생동감 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고학과 역사학의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을 탐색하고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 청자는 사용자의 신분과 고려 청자가 지니고 있는 공예사적 특징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고려 청자의 수입 과정과 경로가 선생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학자랑 중국학자랑 어떻게 해서 유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값에, 그러니까 고려 청자가 원나라 이후에 값이 하락을 하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 과정과 경로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시하시면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선생님 논문을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드렸는데요. 여기 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앉아 계셔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